현재 미국 조지아주 사태 이후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압박과 오만한 태도가 더욱 거세지며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한국의 협박으로 요구한 3,500억 달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나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5,500억 달러를 뜯어냈는데 한국은 이 돈에 대한 협상으로 오히려 미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 묘안을 생각해냈고 결국 전 세계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대체 어떤 방법으로 트럼프를 짓눌러버렸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이고 백악관 내부에서 중간급 정책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무역 분쟁, 관세, 미국의 동맹국과 경쟁국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끝없는 메모를 다루고 있죠. 하지만 조지아주에서 온 충격은 제 그간의 경력들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였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속보 경보가 화면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엔지니어 여러 명이 비자 규정 위반이라는 막연한 비난을 받고 현지 당국에 갑자기 구금되었거든요. 몇 시간 만에 한국 신문들은 이를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웨스트윙 내부에서는 처음에는 사소한 사건이라고 일축했어요. 하지만 해외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일본 언론 매체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야후 재팬에서는 수천 개의 댓글이 한국을 조롱하더군요. 한 일본인 사용자는 한국은 동맹국에조차 무시당하는 국가이며 자국민조차 보호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약소국입니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미국에 반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제대로 행동할 줄 압니다. 라고 덧붙였죠. 일본 타블로이드는 복종의 교훈이라는 캡션과 함께 한국 엔지니어들이 철창 뒤에 있는 모습을 담은 만화를 연재하기도 했어요. 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야유는 잔인할 뿐만 아니라 위선적이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일본이야말로 미국을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불과 몇 달 전 미국 협상가들이 5,500억 달러의 자본 약정을 요구했을 때 도쿄는 저항 없이 서명했습니다.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는 미국이 자금을 통제하는 거래를 강요받았지만 일본은 이를 전략적 협력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조공에 가까웠지만 그들은 그러한 불공정한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을 조롱하더군요. 트럼프는 이러한 한국인들을 억지로 구금한 것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고 심지어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안까지 발표했는데 일본인들은 한국이 관세 협정 체결을 거부한 것에 대해 무모하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한 일본 신문의 헤드라인에는 미국에 버림받은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지불할 수 없다 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한국은 트럼프의 제안에서 함정을 보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면 미국이 일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통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했지만 대부분의 일본 대중들은 아직 그 차이를 볼 수 없던 모양이었어요. 아무튼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구금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몇 시간 만에 주미 대사를 소환했어요. 한국 로펌들은 법무팀을 조지아로 보내 긴급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가 석방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재고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어요. 이 메시지는 미국 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미 국방부는 SK 하이닉스 출하 지연이 여러 진행 중인 방산 프로그램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부 메모를 조용히 유포했어요. 미국의 F-35 전투기 정비는 한국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메모리 칩에 의존했거든요. 이러한 칩이 없다면 항공전자 업그레이드가 지연될 것입니다. 에너지부도 오크리지와 로스 알라모스에서 예정된 슈퍼컴퓨터 프로젝트가 삼성칩으로 가동된다면서 한국이 미국에 첨단 칩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국 전체가 마비된다며 경보를 울렸습니다. 상황실 내부에서는 그 수치가 더욱 끔찍해 보였어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공급을 단 3개월만 중단하면 미국 기술업계 전반에 걸쳐 48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배터리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이 30%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테슬라는 한국산 셀 없이는 전기차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비공개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미한 구금은 더 이상 경미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초강수와는 달리 일본의 복종은 부끄러운 방식으로 빛날 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즉각적인 관세 조정을 요청하자 일본은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축하했거든요. 일본의 신문들은 우리의 충성심은 특권적 지위를 보장합니다. 라고 선언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관리들이 웃었습니다. 일본은 수십억 달러를 즉시 지불했지만 미국은 그들에게 의사 결정권을 부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들의 돈은 단순히 미국 공장의 연료가 될 뿐이었어요. 그런 일본에 비한다면 굽히기를 거부한 한국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확고함이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 고위 동료가 한국인들이 감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시험하고 있다.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모든 부서들이 한국과만큼은 절대로 척을 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부 무시한 채 한국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강행했거든요. 결국 한국은 정말로 미국에 대한 첨단 칩을 끊어버렸고 단 며칠 만에 칩 부족이 미국 공장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인텔 경영진은 하청을 받지 않으면 마감일을 맞출 수 없다고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어요. 포드의 전기차 사업부는 LG의 출하량이 갑자기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지연을 보고했습니다. 상황은 한국이 더욱 우세하게 돌아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평론가들은 조롱을 계속했어요. NHK의 한 평론가는 한국은 감정적이고 근시안적입니다. 일본은 이성적이고 현명한 나라입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윙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았어요. 한국의 강인함은 미국을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항복은 그들에게 재정적 출혈만 안겨주었죠. 그 주 말까지 체포는 더 이상 소수의 한국인 엔지니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저항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과잉 공격의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 상징입니다. 우리의 위협은 일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한국이 아닌 미국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늦게 사무실에 앉아 반성했습니다. 아이러니는 잔인했어요. 일본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조롱한 국가는 미국이 그들의 기술력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철저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 내몰렸어요. 한국의 위기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괴롭힘은 역효과만 낳았다는 선언이자 진정한 힘의 표시였죠. 하지만 그렇게 백악관 인사로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골머리를 싸매던 도중 도쿄에서 헤드라인이 나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을 뻔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특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는 헤드라인이 나왔거든요. 또 다른 일본 언론은 전략적 탁월함이 관세 승리를 가져다준다. 라고 선언했어요. 일본의 텔레비전 앵커들은 도쿄 비즈니스 엘리트들의 소리를 들으며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요타 사장은 캠리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일본의 우월한 외교력을 입증한다고 자랑하더군요. 닛산 경영진도 일본이 한국을 압도했다는 증거로 관세 인하를 지적하며 동참했습니다. 일본 소셜미디어에서는 그 어조가 악랄했습니다. 한바이럴 댓글에는 일본이 또 승리합니다. 한국은 무모하고 고립될 운명입니다. 라고 조롱하는 댓글이 이어졌어요. 마치 일본에 온 국민이 한국의 패배가 일본의 번영을 보장한다고 믿은 듯 수천 개의 좋아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웨스트윙에 앉아 반응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조에 뭔가 이상하게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 자체가 이번 일본의 미국에 대한 굴종 행보에 납득하지 못한 것처럼 너무 시끄럽게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승리에는 그렇게 큰 소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부드럽게 말해주거든요. 저는 루즈벨트 룸에서 동료들이 농담하는 소리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한 보좌관은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음에도 마치 훈련된 강아지처럼 박수를 치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보좌관들도 일본의 굴종적인 태도에 폭소했어요. 모두가 미국이 도쿄에 막대한 자본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 요구에 주저없이 항복했죠. 그들이 자랑하는 관세는 항복한 연회에 비하면 부스러기였습니다. 한편 서울은 여전히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연설도 화려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죠. 하지만 막 뒤에는 흥미로운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기밀 브리핑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투자 파이프라인을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삼성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조용히 반도체 확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인도네시아와 폴란드에서 배터리 합작 투자를 확보했더군요. 현대자동차는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전기차 생산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비즈니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큰 체스 게임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은 의존도가 레버리지라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통제권을 유지했어요. 동시에 공급망을 다각화함으로써 옵션을 확대했습니다. 이러면 관세를 낼 필요도 없었죠. 이제 미국이 칩, 배터리 또는 전기 자동차를 원한다면 한국의 조건에 대해 협상해야 했습니다. 대조는 눈부셨습니다. 일본은 상징적인 관세 인하에 대한 경의를 표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압력이 닿지 않는 새로운 시장을 건설하며 독립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밝혀진 이러한 전략은 미국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승리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어요. 상무부는 부족을 인정하는 내부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삼성, LG와 새로운 계약을 기대했지만 한국은 대신 유럽과 아세안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미국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 수치는 잔인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정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첫 회계연도 내에 270억 달러의 미국 제조업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수치는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NHK의 일본 해설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떨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일본의 충성심은 번영을 보장합니다. 한국의 고집은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외치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거품 밖에서는 현실이 정반대로 보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산 기술의 공급 부족으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국방부 관리들은 방위 사업이 삼성의 고대역폭 메모리에 접근하지 못하면 엄청난 지연이 발생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우려했어요. 미국의 에너지 계획가들은 LG 첨단 저장 장치가 다른 곳으로 갈 경우 미국의 전력망 현대화가 지연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전히 일본은 부스러기 때문에 큰 박수를 보냈죠. 그러나 진짜 승자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정말 천재적이었거든요. 도쿄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외친 반면 서울은 진정한 힘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 기업,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아무도 그들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기술을 열망하는 국가들이 줄을 섰어요. 아이러니는 날카로웠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손이 일본을 완전히 휘어잡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손이 한국을 향해 뻗음과 동시에 멍이 들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함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저항은 미국의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명확히 드러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트럼프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보고서는 무거운 쿵 소리를 내며 제 책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기밀, 무역협정이라고 찍힌 두꺼운 바인더가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내용을 드러냈죠.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했지만 경직된 자본 호출 구조화에서 5,500억 달러라는 추가적인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언제든 자금을 요구할 수 있었고 일본은 법적으로 자금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일본에 대한 관세 인상을 막아주는 조건이었어요. 소니, 파나소닉, 소프트뱅크 경영진은 거부권도 없고 지출에 대한 통제권도 없으며 테이블에 앉을 자리도 없다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종을 보고도 도쿄에서는 이를 전략적 탁월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를 곡물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리더십이 아닙니다. 명예를 가장한 족쇄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국의 전략과 비교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서울도 관세 인하를 위해 3,500억 달러의 현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같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신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임상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했어요. 그냥 관세 인상을 받아들이고 미국 수출품의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것이 수천억 달러의 강제 투자를 잃는 것보다 저렴했기 때문이었어요. 서울의 공식 메모 한 장이 사무실로 유출되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관세는 유한하다. 곡물은 무한하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관세를 받아들이고 벌금에 어깨를 으쓱하며 공급망을 더 우호적인 시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수출을 독일과 네덜란드로 전환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아세안으로의 출하량을 늘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죠. 현대와 기아는 인센티브가 관세를 앞지르는 유럽으로 전기차 유입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한국의 전략은 잔인하고 천재적이었습니다. 일본은 강제 조공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피를 흘렸지만 한국은 관세 비용을 흡수하고 여전히 이익을 돌렸거든요. 이 데이터는 무엇보다도 워싱턴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시장을 이동함으로써 유럽 및 아세안 계약으로 390억 달러의 순이익을 추가로 창출할 전망이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 계산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조금 패했지만 해외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5,500억 달러의 통제권을 잃었지만 수익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일본의 번영이 아니라 미국 공장에 연료를 공급했어요.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고 엔화는 약세를 보였으며 산업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가장 잔인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토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원천 징수했습니다. 인텔 경영진은 삼성의 파트너십이 없으면 차세대 칩 출시가 지연된다고 격렬하게 불평했습니다. 생산 지연이 증가하여 예상 매출 180억 달러가 손실된다고 했죠. 심지어 구글과 아마존도 한국산 반도체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 확장이 몇 달씩 둔화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죠. 모범 동맹국으로 자화자찬하던 일본은 재정적으로 족쇄를 스스로 채우고 일본 국민들은 부채 증가에 대해 투덜거렸습니다. 무모하다고 조롱받은 한국은 관세를 계산된 투자로 전환하여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미국이 지배할 수 없는 시장인 유럽과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얻었거든요. 한 보좌관은 그럼 그들은 관세를 내고도 여전히 우리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나요? 라고 중얼거리더군요. 또 다른 보좌관은 고개를 저으며 마치 시스템을 해킹한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아 보였어요. 일본 언론은 여전히 한국을 조롱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들렸거든요. NHK의 한 해설자는 한국은 높은 관세에 직면해 있고 일본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수출은 급증한 반면 일본의 부가 미국 금고로 흘러들어갈 뿐이었어요. 결국 백악관 책상에서 저는 결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현명하게 선택했어요. 그들은 단기적인 고통인 관세를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권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본은 복종을 받아들이고 치명적인 의무에 빠져들었죠. 그러나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일본을 조롱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의 공급망의 수혜를 더는 받지 못하게 된 미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괴멸적인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현대, 기아, 삼성, LG는 비공개로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항복하거나 간청할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대신 조율된 계획을 세울 뿐이었죠. 현금 약속도, 조공 자금도, 강제 의존도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해외에서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공장까지 전부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옮기기 시작했죠. 미국이 서명을 강요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공장과 계약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악관 내부 분위기는 암울해졌어요.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는 모두 미국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완전히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의 침묵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신중하게 계산된 파업이었던 거였죠.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현대가 대규모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던 조지아에서는 수천 명의 근로자가 갑자기 핑크색 슬립에 직면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조지아와 엘라베마에서 6개월 이내에 2만 1,000개의 직접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설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던 텍사스에서는 생산이 둔화되었어요. 현지 공급업체가 붕괴되어 칩 생태계와 관련된 3만 6천 개의 간접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었죠. 미국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분기 말까지
한국산업철수와 직결된 미국 전국적으로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그 규모가 확인되었습니다. 약 3.8%였던 실업률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5.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급여가 없는 미국인이 340만 명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괴멸적인 손실을 뜻했어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철수의 파급 효과로 인해 미국의 경제 순환이 파괴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시간주에 대한 신규 배터리 투자를 중단함에 따라 포드와 GM은 전기차 생산 일정을 28% 줄였습니다. 테슬라는 한국 공급이 없으면 생산량이 22% 감소했다고 인정했죠. 디트로이트와 애틀랜타의 소매 업체들은 해고된 근로자들이 지출을 중단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상무부의 메모에 따르면 한국 산업 활동 손실로 인해 미국은 연간 870억 달러의 GDP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프라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미국 방위산업체의 중요한 공급업체였던 SK 하이닉스는 고급 메모리 출하량을 독일과 싱가포르로 이전했습니다. 국방부 분석가들은 여러 무기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14에서 18개월의 지연을 계산하더군요. 해답을 간절히 원했던 현지 정치인들은 한국의 철수를 경제 허리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한국은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같은 공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전한 것입니다. 한국은 동남아 및 동유럽 등지에 막강한 혜택을 받으며 공장을 이전했고, 이로 인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비싼 노동력의 파업은 잦은 불안정한 미국 공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기에 미국을 떠난 지 12개월 만에 한국 기업들은 580억 달러의 글로벌 순매출을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추산되었어요. 한국의 국가 무역 흑자는 사상 최대치인 124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야말로 트럼프의 한국 압박의 나비효과는 전 세계 판도를 뒤흔들 정도로 거셌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부인할 수 없었죠. 한국의 침묵은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체스판에서의 움직임이었어요. 미국에서 공장을 철수함으로써 그들은 우리 경제를 마비시키고 취약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해외에서 수익을 증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웨스트윙을 떠나면서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미국 땅에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어. 그들은 우리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국가로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야. 그렇게 저는 상황이 정말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며 한국에 대한 공포감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이번 한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여유만만했거든요.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연단으로 걸어갔을 때 그의 미소는 넓고 오만했습니다. 그가 일본이 미국의 산업 르네상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라고 선언하자 카메라가 격렬하게 울렸어요. 그는 애리조나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반도체 팹과 텍사스를 관통하는 LNG 파이프라인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거의 전적으로 일본 자본으로 구동된다고 했어요. 청중은 마치 전략적 걸작인 것처럼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익의 90%는 미국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직접 흘러들어갔습니다. 일본 납세자들의 돈은 그대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러트닉은 관대함을 표현했지만 저는 숨속으로 속삭였어요. 이것은 파트너십이 아니야. 오히려 기부금에 더 가깝지. 일본의 소위 승리 선언은 단지 우리 공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일 뿐이야. 이제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의 260%를 넘어 선진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회 프로그램은 축소되고 임금은 정체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워싱턴과의 특권적 관계를 계속 자랑할 뿐이었죠. 굴욕은 거의 극과 극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더 빠른 지출 일정을 요청하자 일본은 이에 응했습니다. 자본 호출의 유연성을 더 요구하자 일본은 동의했습니다. 한 기자회견에서 한 일본 장관은 우리의 충성심은 미국으로부터 영구적인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신뢰요? 그들은 의존만 샀습니다. 심지어 러트닉은 일본에 대한 감사도 표하지 않았어요. 그는 호구 국가 일본에 대한 추가 요구만 할 뿐이었죠. 미국은 일본 자본뿐만 아니라 일본의 엔지니어와 연구원들로부터도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이고 관중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백악관 상황실 안에서는 턱이 조여졌습니다. 그 문장 뒤에는 일본에 대한 굴욕감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일본에 조용히 현금 이상을 요구했어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일본 기업은 소유권 없이 가장 똑똑한 인재를 보내 미국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야 했습니다. 도시바의 원자력 과학자들은 즉시 미국 방위 자산으로 분류된 뉴멕시코로 이전했습니다. 소니의 AI 연구원들은 실리콘밸리 사무실로 이전하여 자신들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미국 혁신으로 재포장해야 했죠. 도요타의 수소 연료 전문가들조차도 미시간에 파견되어 로열티 없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그들의 돌파구를 넘겨주었습니다. 수치는 소름 끼쳤어요. 18개월 만에 일본은 약 370억 달러 상당의 지적 재산과 약 12,000명의 최고 엔지니어가 미국 연구소에 흡수되어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일본 국내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니케이 아시아가 제국의 공동화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두뇌 유출에 직면했죠. 물론 한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엔지니어를 해외로 파견하는 대신 완전히 통제하는 글로벌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했거든요. 삼성전자는 미넨에 150억 유로 규모의 AI 반도체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LG화학은 싱가포르에 98억 달러 규모의 생명공학 연구소를 설립했죠. 현대는 인도네시아, UAE와 항공우주추진 컨소시엄에 1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심지어 SK하이닉스도 스위스에 75억 달러 규모의 양자 컴퓨팅 클러스터를 설립했어요. 그 대가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리서치 허브는 회계연도 한 해 동안만 해도 630억 달러 이상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서울의 명성을 확고히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아이러니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왔고 실험실 내부에 그들의 과학자들이 근무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왕관 보석이 부족했어요. 그건 바로 한국형 혁신이었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제품은 SK 하이닉스의 초고밀도 메모리 없이는 멈추고 맙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선 업그레이드는 삼성의 방사선 저항칩 없이는 사정없이 흔들릴 뿐이죠. 한국이 현재 유럽 동맹국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LG의 나노 바이오 원자로 수출을 거부하면서 미 국방부의 바이오메디컬 방위 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기밀 브리핑에서 수치가 스크롤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방위 사업 초과분 840억 달러, 항공우주 계약 지연분 270억 달러, 제약 연구개발 잠재력 손실분 140억 달러 등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그저 한국 하나 없는 것뿐인데 미국은 국가 붕괴급 손해를 겪게 되는 거였어요. 한국의 공백으로 남은 공백을 일본의 돈과 인력으로 메울 수는 없던 거였죠. 심야 회의에서 한 고문은 일본을 자원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한국을 대체할 수는 없다 라고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고문은 우리는 도쿄의 지갑을 마시고 있지만 서울의 천재성 없이는 굶주리고 있다 라고 덧붙였어요. 침묵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굴욕은 완전했습니다. 전후 산업적 자부심의 등불이었던 일본은 지금 워싱턴의 은행가이자 노동력 풀이 되었어요. 엔지니어들은 해외에서 일하고 특허는 사라졌으며 기업은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우뚝 섰습니다. 한국의 독립성은 한국 경제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배가시켰어요. 시장에서는 한국을 글로벌 스탠다드 베어로 보았습니다. 각국 정부는 한국의 연구개발 동맹에 가입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투자자들이 서울로 몰려들면서 한국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씁쓸한 역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수천억과 일본의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고, 괴롭히고, 훔칠 수 없었던 것은 주권을 지키려는 한국의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마치 이렇듯 한국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일본으로 메꾸려는 듯 아무런 항의도 못한 채 얻어터지기만 하고 있는 일본에 또다시 주먹을 들이댔어요. 도쿄에서 출발한 케이블은 늦은 밤에 도착하여 긴급 규정 준수라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을 2번 읽었어요. 일본은 미국에 너무 비합리적이어서 패러디에 가까운 요구에도 동의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반도체 프로젝트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인프라 채권과 공동 금융방위 조달 프로그램을 인수할 것입니다. 상무부 장관인 러트닉은 이를 동맹 충성심의 놀라운 시범이라고 불렀어요. 비공개로 우리는 이를 절박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은 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과 소유하지도 않은 시스템에 대한 18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합의했어요. 일본 관리들은 고개를 숙이고 기업들은 피를 흘리며 국가가 금융 파탄에 빠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그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회계연도 말까지 일본의 무역 적자는 현대 역사상 최고치인 1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국내 연구 자금은 22%나 급감하여 소니는 AI 사업부 전체를 취소하고 파나소닉은 친환경 기술 개발을 중단해야 했죠. 한때 글로벌 대기업이었던 도요타조차도 전기차 파이프라인이 4년이나 느려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도쿄의 신문들은 관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속삭였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독립 경제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듯 일본의 불을 빨아들여도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 때문에 계속해서 침몰해 갈 뿐이었어요. 한국은 일본처럼 복종하는 대신 배터리와 첨단 소재 등 강점을 2배로 늘렸거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의 34%를 점유했습니다. SK온은 폴란드와 노르웨이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지적재산권은 한국 손에 굳게 쥐고 있었어요. 삼성 SDI는 유럽 고밀도 항공 우주 배터리의 독점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고순도 니켈 공급의 70% 가까이를 장악하며 글로벌 양극재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국의 배터리 부문은 단 1년 만에 860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첨단 소재는 420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 어떤 경쟁자도 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중국의 품질은 신뢰할 수 없었고, 일본의 자금은 미국으로 전용되었으며, 유럽은 규모가 부족했거든요. 판결은 분명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세계의 전기 미래를 주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요? 우리는 배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게 배웠습니다. 테슬라는 LG가 미국 배송 확대를 거부하자 생산량 전망치를 28% 낮췄습니다. 보잉의 차세대 항공기 프로그램은 삼성 SDI가 유럽 계약을 우선시하고 2년간 일정을 중단했으며 113억 달러의 위약금이 들자 결국 중단되었죠. 애플은 한국산 고체 배터리가 없으면 프로젝트가 무한히 중단된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그들이 발표했던 EV 이니셔티브를 연기했습니다. 주식 분석가들은 한 분기에만 240억 달러의 기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어요. 국방부 기밀 브리핑에서 장군들은 방위 공급망의 손상을 검토했습니다. 포스코 합금에 의존하는 미사일 시스템은 19개월의 지연에 직면했습니다. 해군 함정에는 SK온이 설계한 배터리 모듈이 없었기에 계획이 무기한 중지되었죠. 미 국방부는 한국이 없으면 향후 배치 일정이 불가능하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대결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 심지어 자존심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부하고 주권을 지키며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떠올랐어요. 제 동료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쿄는 미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울은 세계의 의존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름 돋는 점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어요. 새로운 무역 수치가 나왔을 때 저는 2번 눈을 비비었죠. 그 수치는 비현실적으로 보였거든요. 관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은 유럽과 아세안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베를린, 바르샤바, 방콕의 전시장에서는 현대의 아이오닉6와 기아의 EV6가 압도적으로 성장했어요.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 회계연도 내 유럽에서는 62%, 동남아시아에서는 74%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전 세계 전기차 수출의 거의 28%를 차지했는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이 접근할 수 없는 수치였어요. 충격적이게도 비결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생태계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밀도, 수명, 안전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배터리를 공급했습니다. 중국의 경쟁사들은 물량을 제시했지만 품질에서는 한참 부족했죠. 한때 리튬이온 분야에서 선두를 달렸던 일본은 이제 고질적인 아날로그 생태계와 여기에 엔지니어들이 미국의 감독 하에 일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혁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립성과 우월성을 모두 유지했죠. 이 수치는 잔인한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고밀도 전기차 배터리의 71%를 공급했습니다. 이들의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미국보다 몇 년 앞선 충전량 850km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테스트되었어요. 중국도 독일도 다른 어떤 국가도 이러한 성능을 재현할 수 없었죠. 한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기술에서 한국을 대체하는 것은 어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라고 직설적으로 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더욱 심각했죠. 미국은 한국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거든요. 한때 실리콘밸리의 황태자였던 테슬라는 LG와 SK가 유럽으로 배송을 전환하면서 한 분기 동안 29%의 생산 부족을 보고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시장 가치 손실이 2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포드는 삼성 SDI가 신규 공급을 거부하자 과대 광고된 전기 F150 확장을 취소해야만 했어요. 예상 매출 손실액은 자그마치 114억 달러였죠. 제너럴 모터스는 울티움 프로그램이 19개월 지연되어 97억 달러의 위약금과 리콜 비용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떠오르는 스타로 추정되는 리비안조차도 생산량이 38% 감소하여 분기별로 28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속삭임이 더 커졌거든요. 한국산 고체 배터리에 의존하는 군용 차량 전기화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한 장군은 비공개 브리핑에서 연구비는 모두 지원할 수 있지만 한국에 화학이 없으면 무기가 아니라 장난감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발언에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정확히 먹혀든 것입니다. 미국이 조공을 요구하고 도쿄가 항복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아세안 고속도로, 유럽 철도 연계 물류, 중동 충전 네트워크 등 새로운 통로를 지도화했어요. 그들의 자동차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만이 통제하는 글로벌 웹의 노드였죠. 누군가 웨스트 윙에서 큰 소리로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퀴로 제국을 세웠어요. 그 발언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수익과 명성, 전기차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배력을 얻었지만 그렇게나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은 인재와 현금이 고갈되고 하청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미국은 그렇게나 자랑스러웠던 공장이 한국인들이 떠난 이후에 죄다 유유 상태에 있고 테슬라가 출혈을 겪고 포드가 지연되고 GM이 굴욕을 당하고 리비안이 무너졌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다음 날이 밝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기밀 브리핑은 어김없이 제 책상 위에 도착해 있더군요. 전략적 위험평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한 구절, 즉 자율성 상실이 반복되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관한 것이었죠. 분석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사실상 자체 투자를 결정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도시바의 원자력 사업부는 미국의 감독하에 강제로 구조조정되었고 수익은 워싱턴의 계약업체로 이전되었습니다. 한때 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리더였던 히타치는 수익에 대한 보장 없이 143억 달러 상당의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해야 했어요. 미쓰비시 경영진조차도 더 이상 스스로 자본 흐름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사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도쿄를 떠났지만 결정은 워싱턴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도쿄의 금융지구에서는 공황이 확산되었습니다. 일본의 국내 산업은 투자에 굶주렸어요. 일본 시민들은 철도망이 무너지고 자금 부족으로 병원이 문을 닫으며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목격했지만 일본 언론의 헤드라인에서는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동맹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일본의 부를 그대로 흡수한 미국은 전보다 부유하고 강력해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흘러간 돈은 한국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메우기에 급급했고 오히려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두산에너지의 APR1400 원자로가 이번 손해의 폭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이집트에서 87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자로 계약이 모두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칭찬에 신중한 IAEA조차도 한국의 시스템 용량 활용률이 전 세계 평균 74%에 비해 92%에 달한다는 기술 보고서를 발표했죠. 이 단일 통계는 한국의 원자로가 단순히 안전할 뿐만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서울의 명성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에너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의 25%를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더군요. 현대건설은 삼성물산과 함께 41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담수화,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유럽으로 확장했습니다. SK건설은 미국이 모방할 수 없는 패키지로 에너지, 운송, 통신을 연결하는 녹색 인프라 회랑을 아세안 전역에 출시했어요. 한국이 건설한 모든 곳에서 그들은 오래 지속되도록 건설했습니다.
브뤼셀에서 한독일 대표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미국 프로젝트는 10년이 걸립니다. 한국 프로젝트는 5년이 걸리고 효과가 확실합니다. 워싱턴으로서는 엄청난 굴욕이었어요. 한때 피츠버그의 자존심이었던 웨스팅하우스는 동유럽에서 계약을 잃은 후 124억 달러의 직접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인프라 대기업 벡텔은 180억 달러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를 현대에 빼앗겼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력 부문은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터빈 계약을 체결한 후 28%나 축소되었죠. 미국 건설 대기업조차도 동남아시아의 스마트 그리드 입찰이 모두 한국으로 넘어갔을 때 조용히 7,000명의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미 국방부의 의존도는 한 달이 지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이었죠. 국방 현대화의 필수적인 전진 기지용 휴대용 원자로는 두산의 협력 없이는 20개월이나 지연되었습니다. 태평양 해군 시설을 위해 설계된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는 한국 기술 없이는 발전할 수 없죠. 국방 분석가들은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절대로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중 패권은 그대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뒤로 젖히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일본의 돈이 있지만 한국은 스위치를 쥐고 있어.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한국의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모든 원자력 수출을 더 넓은 인프라 패키지에 묶어두었거든요. 한국가가 원자로를 구입하면 한국산 스마트 그리드, 한국산 고속철도, 심지어 한국 주도의 디지털 통신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안에 수십 개국이 한국만이 통제하는 표준에 갇히게 될 것이 분명해요.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제국 건설이었죠. 수익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의 원자력 및 인프라 수출은 트럼프가 한국의 기술은 미국조차 의존하는 최첨단이자 강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홍보해준 이후 1,560억 달러의 신규 계약을 추가했거든요. 한국의 무역 흑자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국제 자본이 한국 기업으로 몰리면서 서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배로 증가했어요. 현대건설의 글로벌 수주 잔고는 7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이익은 곧 미국의 손해를 뜻했어요. 애플은 한국산 스마트 그리드 부품 부족으로 인해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 확장이 14개월 지연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산 담소화 기술이 유럽으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차세대 서버 냉각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잉은 삼성물산이 UAE에서 계약을 우선시하자 전기 항공기 인프라 테스트를 연기했습니다. 총 비용은 분석가들은 단일 회계 연도에 840억 달러의 산업 및 방위 오버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이러니는 날이 갈수록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관리들이 동맹국으로부터 나오는 보조금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리야드, 바르샤바, 베를린, 자카르타에서는 지도자들이 존경하는 이름은 한국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장관이 리셉션에서 저에게 미국인들은 조언자를 보냅니다. 한국인들은 엔지니어를 보내고 일을 마무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아무도 한국을 대체할 수 없었을까요? 한국의 장점은 하드웨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통합이었죠. 원자력 발전소는 스마트 그리드에 원활하게 연결되어 담수화 장치와 연결되어 철도 노선에 동력을 공급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다음 프로젝트를 강화했다는 말입니다. 미국 터빈이나 일본 원자로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한국의 생태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천재성이었습니다. 분기 말까지 스코어보드는 잔인했습니다. 한국은 1,560억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역사적 흑자, 기술 강국으로서의 명성이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지만 미국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업 손실과 수만 명의 해고, 연쇄적인 프로젝트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날 아침 상황실은 유난히 긴장감을 느꼈는데 중앙 화면의 프레젠테이션은 미사일, 제재, 관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물선, 컨테이너 야드, 비행 일정에 관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경제 브리핑일 뿐 사소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방을 얼어붙게 했죠. 글로벌 물류 지배, 한국. 첫 번째 차트는 간단했습니다. 모든 주요 해상 항로가 밝은 파란색으로 강조되었습니다. 파나마 운하, 수에즈 해협, 말라카 해협, 태평양 횡단 및 대서양 횡단 항로는 모두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전설에 따르면 한국의 HMM은 이제 태평양 횡단 화물의 46%와 아시아 유럽 컨테이너 흐름의 41%를 처리했습니다. 선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항공기가 등장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한 대한항공 화물은 세계 최대 화물 항공사가 되었어요. 120개 목적지에서 전 세계 항공 화물 운송의 24%, 이동의약품, 반도체, 핵심 방위 부품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페덱스와 UPS를 합쳐도 한국 물류와 아시아 유럽 노선의 톤수를 맞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국을 진정으로 뒤흔든 부분은 바로 AI의 중추였습니다. 우리의 구식적인 패치워크 시스템과 달리 한국은 물류와 디지털 제어를 융합한 상태더군요. 삼성 SDS 물류 AI는 세관 데이터, 일기예보, 지정학적 정보를 통합하여 전 세계 흐름을 실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알고리즘은 단순히 효율적이지 않고 예측력이 뛰어났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시스템보다 항만 혼잡이나 수요 급증을 2주 일찍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어요. 부산과 인천의 한국 스마트 항만은 로스앤젤레스나 롱비치보다 컨테이너 처리 속도가 37% 빨랐습니다. 화물 체류 시간은 5일에서 40시간 미만으로 감소했어요. SK텔레콤의 5G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47개국에서 실시간 추적이 가능했지만 미국 시스템은 여전히 한국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한 슬라이드는 불편한 비교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프랑크푸르트로 운송된 컨테이너가 휴스턴에서 함부르크로 운송된 컨테이너보다 9일 더 빨리 도착했다는 점이었죠. 이렇듯 기술력 하나로 완벽한 효율성을 구축한 한국의 수익은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물류 부문은 단일 회계연도에 1120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HMM은 연간 98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대한항공 화물은 76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삼성 SDS 물류는 EU, 아세안, 중동과 140억 달러의 AI 기반 계약을 체결했어요. 한국의 물류 생태계는 총 680억 달러의 국가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62개국이 공급망을 한국의 물류 AI에 직접 통합하는 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즉, 이들 국가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미국처럼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가 된 것으로 한국의 공급망을 쉽게 떠날 수 없는 시스템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미국의 손실이었습니다. 페덱스는 이미 아시아 유럽 계약을 HMM에 빼앗긴 후 22%의 매출 감소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UPS는 태평양 화물량이 31% 감소하여 분기 매출 43억 달러가 사라졌다고 인정했어요. 한때 멈출 수 없는 성장의 상징이었던 아마존 로지스틱스는 미국 네트워크에서 한국산 예측 AI가 철수하면서 서비스 중단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연말연시 67억 달러의 이커머스 매출 손실이 발생했죠. 보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은 화물기 구매를 미루고 에어버스로 전환하면서 계약 불이행으로 41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타격은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보잉 경영진은 의회에서 증언하며 이제 미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제2의 공급업체가 되었다고 인정했죠. 펜타곤의 상황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한국의 물류 네트워크는 태평양의 미군 공급망을 조용히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및 아세안 파트너에게 우선순위를 변경하자 미군은 즉시 이를 느꼈습니다. 괌으로의 연료 수송은 2주 늦게 도착하게 되었어요. 오키나와 해군 함정의 예비 부품은 적체되었죠. 기밀 평가에 따르면 한국 물류 철수로 인한 준비 손실은 연간 1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한 비공개 회의에서 재무부 관계자는 그들은 단순히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의 동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리고 우리 미국 회사들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씁쓸하게 속삭였어요. 한편 한국의 전략은 거의 우아해 보였습니다. 서울은 크게 자랑하는 대신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컨테이너, 모든 허가, 모든 항공편이 제 시간에 착륙했어요. 각국은 정치 때문에 한국으로 몰려든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가장 강력한 수출 수단이 되었죠. 그리고 곧이어 진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의 공급망을 끊었다는 것은 물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철강이나 플라스틱에만 관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항공기, 방위 시스템 등 모든 현대 산업의 필수 구성 요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보고서의 핵심은 포스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철강으로 유명했던 포스코는 고순도 니켈, 음극재, 리튬 정제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요? 프리미엄 음극 공급의 거의 72%가 포항과 광양에 위치한 포스코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즉, 모든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와 모든 항공 우주 등급 연료전지가 한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수치는 잔인했습니다. 포스코는 2024년에만 140만 톤 이상의 첨단 양극재를 출하하여 21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편 LG화학과 SKC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고해상도 폴리머 및 특수 필름 시장을 장악했죠. 하나솔루션은 이후 태양광 수요의 38%를 공급하며 태양광급 폴리실리콘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소재 수출액은 연간 87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치였어요. 그 후 인간적인 차원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시애틀의 오스틴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했습니다. 인텔, 테슬라, 애플, 보잉의 연구실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전세는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인재 송환 요청 이후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물결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14,000명이 넘는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 기업을 떠났어요. 인텔은 차세대 프로세서 개발을 하던 팀 전체를 잃었습니다. 테슬라는 팔로알토에 있는 고체 배터리 연구소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보잉의 복합소재 사업부는 인재들에게 타격을 주면서 국방 및 민간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지연을 초래했죠. 그 영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인텔은 프로세서 수율이 19% 하락하여 84억 달러의 계약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주력 기종인 모델 에이펙스를 2년 연기하여 137억 달러의 예상 매출을 지웠습니다. 보잉은 112억 달러의 초과 수익을 보고하며 극초음속 항공기 프로그램을 연기했어요. 록히드 마틴은 삼성 종합기술원이 주요 폴리머 수출을 거부하면서 차세대 전투기용 스텔스 코팅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은 SKC와 LG화학의 공급 부족을 이유로 AR 헤드셋 라인이 무한히 중단되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애플의 매출 손실만 2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죠. 그러나 가장 소름 돋는 점이요? 한국의 전략은 수술적 정밀도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인재를 소환함으로써 미국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배력을 증폭시켰습니다. 복귀한 엔지니어들은 수원, 대전, 울산에 대규모 연구소를 배치했어요. 삼성종합기술원은 스위칭 속도가 50% 빨라진 그래핀 기반 반도체 시제품을 곧바로 공개했습니다. 포스코는 에너지 밀도를 2배로 높인 새로운 고체 전해질을 발표했죠. LG화학은 EU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생분해성 고분자를 공개했습니다. 성과는 뚜렷했죠. 한국의 첨단 소재 산업은 전년 대비 41% 성장하며 640억 달러의 신규 계약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심지어 독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세계 각국은 한국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며 한국 주도의 생태계에 사실상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은 현대 산업의 흐름과 단절될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돈이 있었지만 돈으로는 니켈을 인쇄할 수 없었거든요. 돈으로는 그래핀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는 인천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에 탑승했던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대체할 수 없었어요. 미국은 그저 미국보다 훨씬 망가져버린 일본을 보며 자기 위안을 삼을 뿐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모든 것을 퍼준 도쿄의 합의를 조공으로 대가를 치른 공허한 동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때 일본을 칭찬했던 분석가들은 이제 내부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 이른바 승리는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숫자는 어떤 사설보다 이 이야기를 잘 전달했습니다. 도요타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2%, 소니의 영업이익은 거의 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때 안정적인 산업 강국이었던 파나소닉조차도 2008년 이후 최악의 손실을 보고하며 한 회계연도에 29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죠. 일본 실업률은 3.2% 증가하여 오랫동안 안정으로 정의된 국가로서는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저항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10년 만에 가장 현명한 지정학적 도박으로 변모했어요. 세계는 미국에 맞서고도 역사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존경을 표했고 그 존경에는 이익이 뒤따랐거든요. 유럽 지도자들은
서울의 독립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세안 정부는 한국 기업을 후원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칭송했죠.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도 공정한 조건과 첨단 기술을 이유로 한국과의 계약을 모색했습니다. 한 프랑스 분석가는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거절하고 반항을 지배자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더군요. 저는 루즈벨트 룸에 앉아 데이터가 화면을 스치는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한 고문은 우리는 그들을 벌주고 스스로 벌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고개를 숙이고 한국은 이익을 얻었고 우리는 뒤처졌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죠. 또 다른 고문은 우리가 조롱했던 나라는 이제 우리가 가장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씁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한국 정부는 미국 의존도 최소화 라는 제목의 대통령 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럽, 아세안,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심화하는 동시에 미국과 동등한 조건에서만 협력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외교 언어로 표현된 주권 선언이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평론가들은 한국의 자제가 현대 지정학에서는 드문 일이라고 찬사를 보냈어요. 무모하기는커녕 한국은 선견지명이 있어 보였습니다. 자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꺼리던 미국 언론조차 한국이 미국의 전략의 결함을 드러냈다고 조용히 인정했죠.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일본은 한때 한국을 나약하다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이제 일본은 굴욕적인 하인이었고 한국은 존경받는 주인이 되었죠. 서울의 침묵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함성으로 번졌습니다. 이제 워싱턴의 분위기는 오만에서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동맹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시작된 것이 상황에 의해 강요되는 겸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일본은 고개를 숙이고 한국은 더 높이 서 있었습니다. 그 대조는 더 명확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번 국방부 회의에서 그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통계가 발표되었죠. 이것 좀 보세요. 한 고문이 중얼거리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레이더 부품 없이는 로키드 마틴이 F-35 업그레이드 사이클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생산은 최소 7개월 정도 지연됩니다. 저는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몸을 뒤로 젖혔어요.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강력한 방위산업체들조차 서울의 공급망에 묶여있을 정도로 고도화되고 정밀한 시스템을 조용히 구축해왔기 때문이죠. 한국의 국방혁명은 토착 미사일 방어, 위성항법, 발사체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도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러한 한국의 야망을 조롱했어요. 하지만 20년 만에 한국은 미국의 GPS와 유럽의 갈릴레오에 필적하는 완전한 위성항법 별자리인 한국 위치 확인 시스템을 발사했습니다. KPS는 센티미터 수준의 정확도로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미사일 유도 및 해군 함대 조정에도 전력을 공급했죠.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가 긴장하며 말하더군요. 노스롭 그루머는 KPS 모듈을 유럽산 대체품으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고장률은 40% 더 높아져요. 한국산 칩이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밀전자는 서구 방어에 보이지 않는 골격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방사선 경화 반도체가 없었다면 인공위성은 반복적인 결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한화의 미사일 추진 시스템이 없었다면 극초음속 테스트는 비행 중에 무너지고 맙니다. LIG 넥스원의 AESA 레이더가 없었다면 F-35는 최첨단 표적 능력을 잃고 말죠. 일본은 한때 미국의 최선의 동맹이 영향력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일본은 무관했어요. 일본의 방위산업은 구식이고 의존적이며 정치적으로 신중했거든요. 한편 한국은 진보 끝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 내 항공전자 기술로 자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이미 인도네시아,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거든요. 각 계약은 동맹국들이 미국보다 한국의 제트기를 더 신뢰한다는 점에서 워싱턴에서 우려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치는 자부심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연간 7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급증했거든요. 이에 비해 미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조달 시장에서 12%의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모든 레이더, 모든 미사일 배터리 등 한국을 선택한 국가들로 인해 레이시온이나 보잉의 주문이 줄어들었거든요. 한상원 의원이 브리핑에서 서울의 소스 코드를 공유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암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부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 시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들에겐 유럽, 아세안,
중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전략의 빛이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위협에 굴복하는 대신 국방 외교를 2배로 강화한 것입니다. UAE는 천궁2 미사일 배터리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미국 패트리어츠의 가치를 낮췄습니다. 폴란드는 12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하여 K2 탱크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수입했고, 결국 미국 에이브럼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비롯한 정치적 분쟁으로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펜타곤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2025년 중반까지 미국 방위 프로젝트의 거의 18%가 한국 하청업체들이 미국 공급망에서 철수하면서 지연에 직면했어요. 합동 타격 전투기 업그레이드,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현대와 심지어 나사의 달 프로젝트까지 모두 동맹국이나 공급업체가 채울 수 없는 공백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나사의 한 이사는 한국에 우주용 반도체가 없었다면 아르테미스 타임라인은 3년이 지났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스페이스 X는 로켓을 발사할 수 있지만 한국이 만드는 두뇌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조차도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테슬라의 군사 분사 프로젝트인 DARPA의 드론 차량용 배터리 팩 제작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파트너에게 계약을 전환하면서 무산되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함에 소름이 끼쳤어요. 미국은 한국의 조공금 지급, 관세, 충성 맹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을 환영하는 글로벌 청중에게 이전하며 그냥 물러났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기록적인 수익을 기록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은 38%, LIG 넥스원의 수출은 2배, 현대 로템은 장갑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이 프로젝터를 가로질러 스크롤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국방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어요. 한국의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던 셈이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회의는 저희 모두에게 좌절만을 안겨다 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패권국인 미국을 뛰어넘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거든요. 일단 전 세계는 한국을 미국보다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 거래에서 도쿄를 추월하자 회의론자들은 이를 요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027년까지 KRX는 아시아 주식 연계 상품의 35%를 처리하며 런던과 프랑크푸르트에서 투자 유치에 성공했어요. 한국의 미래에셋은 9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ETF 플랫폼을 출시하며 여러 지역에서 뱅가드의 성장률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한 유럽 은행가는 이를 직설적으로 요약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미국이 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세계가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는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트럼프가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전 세계에 무료로 홍보해준 덕분에 한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5%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선진 경제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디지털 금융과 AI 기반 리스크 관리의 첨단 기술 일자리에 힘입어 실업률은 2.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어요. 서구 언론인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국 코드에 기반한 금융 맨해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익은 무형의 전 세계적인 존경이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한국 은행들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한국은 금융을 무기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혁신하고 전달하며 주권을 존중합니다. 관세, 제재, 정치적 음모 등 미국의 모델과 대조적이었어요. 미국이 조공을 요구하자 한국은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달러가 처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원화는 효율성과 중립성을 약속했죠. 이러한 철학은 한국을 단순히 계약뿐만 아니라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분석가들은 한때 강대국 지배를 경계했던 국가들이 이제 한국을 책임감 있는 기술 초강대국으로 지목한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재무부는 더 이상 피해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골드만삭스는 아시아 고객의 28%가 손실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JP 모건은 유출된 메모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죠. 우리는 더 이상 아시아의 주요 관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주권과 공정성이라는 단순한 신념에서 탄생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조공금 지급 요구에 굴복하는 대신 다른 국가를 고양하는 시스템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한국은 새로운 금융 질서의 중추로 변모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중동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는 국가들은 디지털 신뢰의 줄임말로 한국 모델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학들은 한국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강좌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백악관 사무실에 앉아 최종 정보 평가를 읽을 뿐이었어요. 그 말은 부인할 수 없는 겸손함을 불러일으켰죠. 한국은 경제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존중, 혁신, 신뢰의 등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글로벌 질서는 한국의 기준에 맞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한때 세계가 피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리더십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은 서울에 속하게 되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